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버님, 마이클님, 제일리님 안녕하세요. 큐엔님, 상민님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님 안녕하세요. 밀랑스님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그냥 넋두리를 해보면 진짜로 야수의 심장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서 보시면은 SVB 파이낸셜도 사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사고, 어우 대단한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를 이런 주식을 다 해요. 뉴스가 나오면 한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렇게 많이 샀다 팔았다 했어요. 다 개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마이클님, 더 뱅크가 지금 CS인가요? 지금 홀릭스방의 제인님이 그 마이클 존버리님이신가요? 크레딧 스위스 세트 푸시백. 맞구나. 어쩐지. 얼마에 사게 될지 CS가 없어지네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한 2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보다도 더 쪼그라든 CS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미 쪼그라들었다고 봐야죠.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맨날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제이미님 안녕하세요. 이 주간 해외 주식 매매 동향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목금 월화수가 실제 거래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결제 기준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SBB가 거래 정지가 된 게 9일이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안 들어 있어가지고 체크하다 보니까 딱 요렇더라고요. 네, 오퍼하고 그리고 정부 보고 6조 6조 6빌리언, 6빌리언 그거 하라 그래 그런 거는 받아들여졌나 모르겠네요. 받아들여졌으니까 해줬겠죠. 6빌리언 보증서라 그랬대는데 1빌리언에 사고 이제 보증이니까 그게 혹시 뭐 부실 날까 봐 그러겠죠. 뭐 P&A 방식 그러니까 뭐 자산 매각 방식,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 뭐 이런 방식으로 잘라서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법인을 갖다 막 나누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테이바 생각 주간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국내 이제 개인 플러스 국내 증권사 이용하는 뭐 기관들까지 포함이겠죠. 매매 동향들 매번 매주 조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의외로 이런 가장 플레인한 S&P 500 ETF예요. 근데 이게 VOO라는 ETF인데 예, 1280억인 거죠. 아니지 뭐 1000원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뭐 1억 2천만 불, 1억 2,800만 불 샀는데 네트로
예, 근데 보면은 이 VOO하고 그 다음에 SPY가 제일 유명한 ETF거든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에서 이게 9BP예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 여기 밑에서도 보시면은 이거 IV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S&P 500 ETF예요. 근데 이것도 3BP, 이것도 3BP. 그래서 수수료 제일 싼 ETF 두 개거든요. S&P.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래도 나름 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산 배분하는 펀드나 아니면 랩 어카운트 이런 데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랩 어카운트에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사타 팔았다를 하는 이제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분, 이렇게 두 종류의 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TQQ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단타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트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했으니까는 2억 3천만 불에다가 2억 400만 불. 예, 이렇게 샀다 팔았다 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은 약간은 사고팔고라기보다는 한 방향이잖아요. 예, 근데 TMF 같은 경우도 이제 샀다 팔았다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뒤에 보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이것도 잘한 분들은 엄청 수익이 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막 무슨 뭐 60%에 사가지고 자기 50% 먹고 팔았다 그러고 제가 아는 친구도 막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월이라는 거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은행들 이런 거는 이제 완전 날린 거라고 봐야죠. 지금 이건 SBB는 이제 부도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날 정지되기 전에 샀겠죠. 예, 샀다 팔았다 하고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매매로는 제일 많이 한 건 아직도 테슬라가 제일 많고 엔비디아, 애플, 뭐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요 밑에 가면 이제 월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많이 됐다. 샀다 팔았다 되게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봐가지고 이제 목금이 아니라 목금에 팔았을 것 같거든요. 잘한 분들은. 그래서 이제 매매해서 돈을 번 분도 있을 수 있고 깨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울트라 SQQQ, TQQQ, 속슬, 속스 예, 그래서 숏롱, 숏롱을 다 한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는 날은 올라가는 걸로, 내려가는 날은 내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단타를 엄청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곱하기 해가지고 한 2, 30pp 거래 수수료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수 매도 거래 수수료들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 1등은 당연히 키움이겠고, 2등이 토스 삼성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즉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잠시 보셨고, 음, 잠시만요. 음, 지금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냐면 이번 주 나스닥 투자 전략은 침체 오고 금리 빠지면 빅테크가 안전자산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CNBC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솔리드한 밸런스 쉿.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들은 안전자산 맞다. 이런 느낌의 뉴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빅테크가 이렇게 완전히 5.83%가 올랐죠. 저 아수랑장 나는 은행주 시장 안에서 5.8%가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 와중에 러셀은 2.64%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2.64%, 러셀 2000은 결국 중소형주잖아요. 그래서 침체가 오거나 경기가 문제가 발생하면 부도가 제일 많이 나거나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회사들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수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빅테크들이 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으니까 예, 그래서 더 그쪽으로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와중에 결국 CS가 지난번에는 그 SBB였는데 CS가 이제 여기 수요일, 화요일부터 벌써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해서 SBB 나오자마자 CS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아까 말씀한 제이님도 CS 얘기 계속 했었고 그래서 CS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이번 주 이제 파산되고 나서 화요일부터 CS 얘기 슬슬슬 나오더니 이제 수요일 날은 완전히 떠서 완전히 나와버렸죠. 그래서 30% 폭락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당긴 게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증자 지금 10% 정도 9.9인가 가지고 있는데 추가 증자 미참여한다고. 근데 미참여하는 게
자기네 뭐 가이드라인에 10% 이상 보유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추가로 증자 못한다고 사우디에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30%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 제기되면서 결국은 금리 완전 폭락하고 그 다음에 달러는 완전히 오르고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주가는 완전히 폭락을 했었어요. 시작을 하면서는 유럽에서 망가지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가랑 종가랑 보시면 약간 올라서 오히려 끝나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는 은행이야 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IT 쪽은 오히려 선방을 다 하고 있죠. SPX도 나름 선방하고 있었어요. 빠진 대로 끝났지만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빠진 걸 다 회복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강세 쪽으로 전환되는 노력을 엄청 한 것 같다. 특히 나스닥은. 그리고 세 번째 이때는 이제 결국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CS한테 500억 스위스 프랑 유동성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거 팔게 쪼개서 파는 거 이때부터 얘기했겠죠. 이제 UBS 보고 가져가라 그러고 뭐 그렇다고 CS를 JP한테 사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UBS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ECB 총재가 라가라드 총재님께서 이제 50bp 인상을 강행을 해버렸죠. 그러고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한 의사결정. 왜냐하면 여기서 뭐 25를 하거나 50 하기로 돼 있었는데 25 하거나 아니면 동결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진짜 CS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반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50을 하니까 이거 그렇게 문제가 아닐 수 있나? 그러면서 오히려 장은 더 상승세로 올라갔어요. 마찬가지 유럽도 그랬고요. 리커버리가 됐어요. 그리고 FOMC에서도 혹시나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이 상황은 여기는 주가도 내리고 금리도 내리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가도 내리고 금리도 내리고.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침체 쪽을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하고 오일하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금요일 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금 오르고 기름 내리고. 그러니까 침체 안전자산, 침체 안전자산 딱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침체를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가랑 구리 가격은 하락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금 가격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상승 엄청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산 게 누구냐 뭐 이런 이제 피셜들이나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국이다 유럽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침체가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걸로 봐서는 가벼운 침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업률이 완전하게 깨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가벼운 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믿고 싶은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SPB 이제 파산되면서 유동성이 해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BTFP 뭐 담보부 유동성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발휘하면서 실제 유동성 문제가 이제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금리 여기 보시면은 2년짜리 완전히 그냥 좌자작 내려가 버렸죠. 예. 그러면서 장당기 금리차가 이때 50bp로 확 줄었어요. 80bp에서 50bp로 확 줄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그 레벨에서 돌기 시작을 했죠. 이때도 보시면 이제 한 40bp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장당기 금리차가 이제 마이너스 80, 100 찍고서 지금 이제 40까지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화요일 날은 시타델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얘가 월이죠. 그 지분 매입한다 그러면서 이때 난리 났을 때 월요일 날 매수했다가 뭐 이런 거 팔았으면은 50% 60%씩 먹고 그 다음날 근데 다시 또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 단타로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걸로 매매해서 벌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그래 놓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예금을 다 들어줬죠. 왜냐하면 이런 중소은행들한테 돈을 빼면 그 돈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JP, BOA 이런 큰 은행들한테 돈을 갖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드에서 전화해서 이제 얘네들 돈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예금으로 넣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푸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쪽 중소 지방은행들한테로 예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형은행이 지방은행에 예금한 형태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거 BTFP 같은 경우가 이게 진짜 QE냐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면 아까 저희 홀릭스 방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QE라는 단어는 그냥
채권을 사주는 거잖아요. 예, 페드가.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QE로 사주는 거. 그러면 사주면 돈을 주고 채권을 샀으니까 QE다. 이렇게 정한 거를 한 가지라고 보면 지금 이거는 뭐 사준 건 아니잖아요. 예, 사준 건 아니라서 저는 그냥 QE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QE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담보부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도 채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자를 주면서 자기가 돈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스 레포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 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뭐 아까 나온 그 윈도우 같은 경우도 DN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뭐 DW죠. 네, DW였나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영향들을 주면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은 그러니까 비이클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런 걸 하나 새로 만든 거는 이제 원금만큼 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원금만큼 막투막으로 가주는 게 아니라 보통 채권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럴 때는 현재 가격에서 헤어컷 정해가지고 몇 프로 정도 밑으로 잘라가지고 100%는 안 주거든요. 가격 변동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게 다른 거라면 얘 같은 경우는 액면가를 주니까 원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약간 더 뭐 금액은 더 커질 수 있겠죠. BTFP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 들어가면 일단 찍히는 거잖아요. 나 돈 없어요. 유동성 부족해요. 이런 거라서 예, 조금은 이제 들어가는 게 레퓨테이션이 깎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한번 꺾이고 나면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 들어가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위에 쓴 것처럼 UBS가 CS 인수하는 부분, 여기 아까 써주신 것처럼 지금 뭐 1빌리언에 네, UBS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6빌리언은 정부가 개런티해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 되면은 잘하면은 내일 아침 정도에 뭐 타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되면은 또 이제 또 난리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예상했던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경제 데이터 보시면은 이제 바이든 연설 뭐 있었는데 큰 이슈는 없었고요. 결국은 지금 이 뭐 금융 구제할 거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돈을 풀었죠. 예, 돈을 풀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유동성 공급을 해줬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다. 우리는 뭐 튼튼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기다리던 CPI가 나왔는데, 아, 이거 뭐 은행들이 하도 날려가지고 CPI가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실제로는. 예. 근데 기대 수준 예상대로 거의 다 발표가 됐고 그 중에서 코어 같은 경우는 약간 0.4 예상했는데 0.5가 나오면서 약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약간은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시간당 임금 이런 것들은 또 좋게 나와서 예. 그 시간당 임금이 아니죠. 그 저기 서비스 같은 경우 조금 뭐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런 데이터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여기 이제 가격 움직인 거 보시면은 여기서처럼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상태로 봐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CPI가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되는 부분을 지지하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쪽으로 포커싱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금리가 올랐죠. 이거 CPI 발표됐을 때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는 결국 가격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는 거 예상하기보다는 그냥 이 수치가 나온 것들을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보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해 보입니다. 이걸 예상하는 것보다 주가 예상하는 거나 뭐 CPI 예상하는 거나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IP 같은 것도 중국에서 나왔죠. 근데 중국도 그렇게 뭐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인플레 우려가 있거나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완전히 리커버리가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기는 중국도 약간 애매한 상태. 거기다가 지금 P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허가 자체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신규 주택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 지난번보다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공급 물량들이 늘어나니까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지는 쪽으로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위아래로 난리치고 중간쯤에서 끝났어요. 네. 그리고 크게 생각보다는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다. 이때도 결국은 이제 컨슈머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약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소비자 심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이제 오히려 경기가 완전 침체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보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위에 있었던 건데 코로나 맞으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 이게 리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게 지속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얕은 침체 부분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 이제 뭐 어렵겠죠, 이거는. 그리고 그냥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던 거. 글로벌리 시스테매티컬리 임포턴트 뱅크라 그래서 이게 그 FSB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드 뭐 이런 이제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에서 이제 이 중요한 은행들은 돈을 더 캐피탈을 자본금을 더 쌓아야 돼요. 너는 너무 위험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지. 자본금을 더 싸서 캐피탈의 그 이피션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까 지금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안 들어와서 이렇게 관리를 당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듀레이션도 안 맞추고 엉망진창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JPBOA, CT, HSBC 정도가 4, 3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데들은 돈을 많이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을.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미국 은행들은 그렇다 치는데 들어와 있는 은행들,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이죠. ICBC 중국은행이죠. 그 다음에 여기 미쯔비시 일본은행. 그 다음에 여기 에그리컬처 농업은행 중국은행. 실제로 차이나 컨스트럭션. 생각보다 중국은행도 여기 중요한 은행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우리 눈에는 별로 안 보였던 중국은행들도 이런 중요 은행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부실 난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은 글로벌리도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 글로벌리 중요한 은행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UBS랑 CS가 둘 다 들어와 있고 이 UBS랑 CS인데 CS를 지금 이제 UBS가 사가는 걸로 이제 거의 뭐 확정인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젠도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도 여기 있고 토론토 도미니언도 여기 있네요. 웰스파고 여기 있고요. 유니크레딧 이런 ING 이런 데 미주호 이런 데 다 여기 있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 뭐 이런 데들 프랑스 은행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글로벌 뱅크들은 여기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안전자산이냐라는 게 이제 그 핵심적인 이제 올해 이번 주에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파일럿 발표됐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 정도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1% 상승을 했고요. 구글도 상승했고요. 메타도 상승하고 애플이 그나마 덜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좀 덜 했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올라서 결국은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난리치는데 거의 6%가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드와치 이제 제일 뭐 요즘 제일 핫하니까 보시면은 완전히 웃겨요. 지금 이게 색깔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이에요. 지난주 같은 경우 금토가 확 바뀌어 있었거든요. 장 끝나고 움직이는 게 너무 크게 움직여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토 똑같다고 보시면 이거 두 개 같은 거라고 보면 요게 전주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는 전주에 아예 없었어요. 전주에 없었는데 여기에 있던 애가 다 일로 넘어왔죠, 지금. 예. 5.25였는데 이제 5.25는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동결이거나 25냐.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근데 저는 25라고 그냥 예상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왜냐하면 25 안 하면은 시장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쪽에 있던 두 개가 전부 다 일로 다 옮겨졌어요. 그죠? 이쪽으로 완전히 다 옮겨졌죠. 지금. 이게 지금 언제 거냐면 5월 달이에요. 5월 달. 5월 3일 FOMC. 그러니까 5월 3일 FOMC에는 이때 5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률상으로는 제일 높은 거는 여기 5예요. 5. 고점 기준이죠. 항상 어퍼 사이드 기준으로 5 동결 기준이에요. 벌써 한 번 올리고 동결이네. 그 다음서부터 6월 달부터는 계속 뭐 25씩 내리네. 그 다음에 12월에 갔더니 4대 있네. 그러면 지금 이제 5로 올렸다가 다시 4대 있는 거니까 100bp 정도 내리는 걸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분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던 분포가 지금 12월 달 분포가 이렇게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열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5에서 4로 옮겨버렸다. 1% 움직여서. 실제로 12월 달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예상이 완전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CS 문제랑 SB 문제는 지지난주에 해결이 된 거지만 이번 주에는 CS 문제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CS는 SB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완전히 바꿔버렸죠. 채권 시장을.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나이키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나오는 것 중에는 TDD 있지만 별 뭐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 주도 FOMC죠 뭐 그냥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3시인데 2시 반인가부터 아마 또 라이브 할 것 같아요 연합에서 그리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5%, 포캐스트도 5%, 그래서 25bp 인상이 지금 포캐스트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점도표들 나오니까 이자율은 뭐 25 한다고 치더라도 막 기자회견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어떻게 할 건지, 점도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더 시장은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듀러블 굿 오더 같은 경우 내구재, 그러니까 3년 이상 사용하는 상품들, 내구재 주문들 MOM으로 보면은 1.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컨센은 근데 지난번 같은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였던 거 회복되는 걸로 봐서는 여기 한 1.2 정도니까 이 정도 수준 평균 수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나오고 나서는 이제 결국 이제 블러드 연설까지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또 이제 또 말들 엄청 또 페드 멤버들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 지나서 목요일 날 새벽에 50bp 인상하는 사람들은 일단 없어진 상태에서 25를 한다고 치고 그러면 5%에서 5%로 25p 인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동경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서 일단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다음에 코멘트는 뭐라 그럴까에 따라서 움직일지를 대충 예상을 해서 이때는 미리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든지 잡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화 시키는 게 제일 답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방향으로 조금 베팅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테이 롱거라는 말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핵심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좀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됐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이제 스테이 롱거 부분을 갖다 빼기에는 뺄 거냐 안 뺄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도 그 확률 페드 와치로 보면은 결국 스테이 롱거 아니잖아요. 지금 5로 간 다음에 5로 쭉 한 뭐 한 두세 번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은행들 난리치는 바람에 이제 뭐 망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제 기대는. 근데 그 기대를 이제 저버리고 스테이 롱거 하겠다고 탁 얘기를 해버리면 또 점도표가 아니라 저 확률은 완전 다 바뀌겠죠. 기본적으로 이 확률은 그냥 채권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게 정답이야, 이게 확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채권에서 임플라이드 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가격으로 다 반영이 돼서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금리가 더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서 오히려 여기서 지금 현재 금리 쪽을 베팅해야 된다면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결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융안정 훼손된 거다. 라고 이제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리세션 세게 오는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도 되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금리는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약간은 금리 올라가는 쪽 베팅,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리 내려가는 쪽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결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하고 이번 주에 볼 것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보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질문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글자가 많으신데요. 네.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UBS가 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업데이트가 잘 해주셨네요. 네. 근데 CS가 튕기는데 돈 없는데 뭘 튕기나요? 튕기지 못하겠죠. 뭐 사람 자른다, 10,000명 자른다 그랬다고 자기네 안 한다 그러나 안 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망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이 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아무리 뭐 블러핑 해봐야 결국 중앙은행이랑 yes 누르고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치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UBS가 오픈했으면은 거기까지 보도된 거고 CNBC 보면 속보 나왔나요? 네. 그리고 네, 소소한 행복님, SBB 은행 사태가 자산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결과인 것 같은데 다른 은행들은 암호화폐 장기 채권 상호명 부동산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악랄한 탐욕이 이번에 약했을까요? 저는 SBB가 악랄한 탐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희 그 홀릭스 방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그 SVB에 있는 분이 페드 멤버였고, 그 다음에 뭐 리만 망할 때도 있었던 분들도 있고, 솔직히 은행 오래 다니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건데, 그 안에서 실제로 저렇게 채권 장기채를 갖다 듀레이션을 미스매치 해가지고 저렇게 다 샀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럴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뭔가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면서 뭐 장기채를 매수했던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골드만이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예금이 많이 들어오고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급격하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어드바이저를 고용을 했을 거고, 물어봤을 거고, 그게 이제 골드만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뉴스들에는 기다 아니다 약간 애매하게 써 있어요. 그 나중에 지금 사간 거는 골드만이 확실하고 그거에 대해 자문 받은 것까지는 확실한데 그 전에 투자할 때 자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투자할 때도 분명히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IB가 아니니까 투자뱅크나 투자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금 들어온 부분을 그냥 계속 놀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투자 뭐 할까 뭐 이런 거 물어봤다가 사라 그래가지고 장기채 샀는데 이제 저렇게 물린 거죠. 물려가지고 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유상증자 받아줄게. 손실난 거 이렇게 털면 될 것 같아. 라고 자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돌다가 그게 퍼지면서 뱅크런 돼버리면서 그냥 이틀 만에 망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뭐 골드만 얘기로는 자기 그 주식은 세일즈 못해서 수수료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채권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뒷부분에 얘기 잠깐 하겠지만 매수하면서 기본적으로 또 수익을 또 내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뭐, 네, SBB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운용을 잘 못했다라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은행들은 케바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크게 크라이시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S 같은 경우도,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CS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미 큰 은행들이 라인 다 줄여놨어요. 담보도 다 높여놓고. 그래서 제 생각에 CS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유럽 내에서 물론 뭐 이벤트는 발생을 하겠지만 과거처럼 전염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망가졌다라고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상에서 한도 다 줄여놨을 거예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큐엔님, 네. 리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외부인으로 망했는데 CS도 리만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외부 요인이라고 망했다고 얘기하긴 어려워요. 제 생각은 리만도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아이비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만들어 상품으로 프로덕을 만들어가지고 돌리다가 자기 북에 너무 많이 들고 있었던 거죠. 레버리지 제일 많이 써서. 이거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그나마 안 썼으니까 그나마 저렇게 빨리 정리가 되지 파생 상품이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채권을 사면서 파생 상품으로 했지도 않아도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수압이나 이런 걸로 파생 상품을 해지를 되게 많이 해요. 듀레이션이랑 이런 것들 맞추느라고. 예. 그리고서 크레딧에 대해서만 수익을 얻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예. 인터미디어리거든요. 은행도 결국은.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생각보다 파생을 많이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금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페드?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포커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리만 때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예. 리만 때는 진짜로 안 망한다, 그런 리망이나 이런 큰 은행이 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아예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망한 상태가 됐고, 그러고 났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 임팩트가 굉장히 크구나를 알고 페드가 정리를 해서 이제 BOA랑 JP한테 다 넘겼죠. 메릴도 넘긴 거고, 그 다음에 베어스턴도 넘긴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자산을 전부 다 매입해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결국 UBS도 똑같이 CS를 UBS가 인수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망하긴 안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건 또 유지가 된 거죠, 결국. 네. 제이미님, 네, 맞아요. CPI 좋게 나왔다고 막 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CPI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좋게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빠지는 거 보면 뭐 왔다 갔다 날리니까.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는 테크니컬 내지는 과거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 했던 로직들은 정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 정지시켜서 시장이 좀 컴다운 된 다음에, 왜냐면 지금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약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소산행복님.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아까 보여드린 임포턴트 뱅크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세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애는 크레딧 스위스랑 옆 밑에 있는 지방은행들이잖아요. 지방은행들은 관리를 당하지 않을까? 이번 이슈로 이제 지방은행들도 이런 거, 레귤레이션 더 빡세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익성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 은행들 전체가 과거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파생이나 이런 레버리지율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 나빠질 거고, 그 다음에 저런 어떤 이제 구제금융까지는 아니지만 그 레포든 뭐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받잖아요. 그 뭐냐 저기 담보 대출 받는데 그거 받고 나면 BTFP를 받으면 유동성 저런 식으로 받으면 기본적으로 그 금리가 높을 거고, 두 번째 또 예금을 또 넣어줬잖아요. 그럼 예금 금리 분명히 높을 거예요. 여기서 지방은행이 넣어줬다고 얘기했는데 이 지방은행이 넣어준 예금들의 금리 얘기 안 나오잖아요. 뭐 JP모건 뭐 이런 애들이 뭐 그냥 자기네 돈 그냥 안 벌면서 예금 들어온 거 얘한테 줬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무조건 예금 금리 높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계속 나빠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고객을 유치를 다시 못하면 크레딧을 신뢰를 회복을 못하면 쉽게 다시 살아나기 어려워요. 금융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별 은행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번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기 부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이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5 받고 칭찬 받았으니까 나도 0.25 하고 칭찬 받을래. 이게 그냥 제일 그냥 노멀한 컨센서스죠. 네. 그래서 계속 이 5를 만든 거를 쭉 갈지 안 갈지가 저는 제일 귀추가 주먹이 들어요. 스테이 이런 거 할지 안 할지. 금리 동결하면 기술주 슈팅한다는 얘기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저는 금리 동결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공포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예, 저라면 이거 진짜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결국은 러셀 빠진 것처럼 이제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결국은 테크주들도 엔드 클라이언트가 기업이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기업이 돈을 내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거죠. 그럼 또 사람을 막 자를 가능성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사들 무너지면서 하이드 본드들 망가지고 크레딧 스프레드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거는 어나더 스토리죠. 그러면은 뭐 빅테크고 나발이고 없죠. 그래서 저는 밑으로 동결해가지고 기술주까지 빠지는 상태까지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베어리시한 마인드로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펀더멘탈리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뒤에서 테크니컬리 보겠지만 테크니컬 쪽은 완전히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크니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나스닥은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볼게요.